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앤썸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장님들이 전부 다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학원 사업과 영어 교육 이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죠. 물론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원장님들의 그 사업의 성공, 그리고 또 영어 교육의 성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사업과 그 영어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그 두 가지가 모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시작돼서 중학교 1학년을 거쳐서 중2, 3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내신 대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가서 이제 고급 영어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내신 대비가 있잖아요. 이 내신 대비를 학생 스스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또 자기 수업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 스스로 이렇게 애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챙겨서 시험 대비를 해주고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그 학원에서 수업이 멋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영어 공부는 뭐예요? 고급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영어의 4대 영역을 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초등학교 영어나 중학교 1학년까지 이 영어 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요. 또 학원들을 방문하거나 원장님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원래의 영어 교육의 목표에 맞게끔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올스톱이 됩니다. 왜 그냥 내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기존에 잘하던 그런 공부 방법이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학교 내신 100점 맞냐 못 맞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부 다 시험 대비하느라고 1년이 다 지나가는 이상한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장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들의 영어 실력으로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이런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가 않죠. 왜냐? 이상한 방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장은 다음 중에서 어법이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계속 이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좋든 싫든 교과서 본문을 전부 다 암기시키고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많아서 어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허둥대다 보니까 계속해서 4번 시험이 지나가면 1년이 가버리고 1년이 가버리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에 갔을 때 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의 4대 영역을 웬만한 수준으로 구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는 이 순간까지가 가장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과정, 즉 시험 대비하는 과정을 학생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원장님들의 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시험 대비를 학생 스스로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법을 배우는데요. 그냥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법이 아니라 해석과 영작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은 해석 문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시중에 인기 있는 그런 교재들을 보면 전부 다 해석을 위주로 하잖아요. 해석을 하는데 영작은 못 하잖아요. 영작을 못 한다는 것은 결국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만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학생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서술형 시험 대비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회화를 한다든가 영작을 한다든가 리스닝을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과 영작 문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모방 영작이 가능해야 된다. 이 모방 영작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해석한 문장을 다시 해석지를 줬을 때 전부 다 영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 뇌 속에, 머릿속에 그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작이 안 된다. 그럼 그거는 그냥 단어를 꽤 맞춰서 해석하는 것에 급급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모방 영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놔야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단락이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 정도나 주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단락 이론이 크게 필요가 없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다 변형,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 이론을 학습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학생 스스로 시험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구현시키느냐, 조건을 구비시키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87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초창기 초보자 시절에는 어때요?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뭐 시중에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 봤는데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보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 고급 영어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지금 이런 그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중학교 1학년 수준까지 이때는 뭐가 없어요? 시험이 없잖아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법과 모방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부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락이론은 급하지는 않잖아요, 중학생들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 이제 단락이론에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전부 다 문법과 모방 영작을 해서 학생 스스로 시험 대비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단락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서 이 문법과 모방 영작 방법이 끝나면은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시중에 나오는 뭐 유명한 뭐 해석 교재라든가 뭐 원서 읽기 뭐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부차적인 교재들이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느냐? 학교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있잖아요. 이걸 대상으로 모방 영작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월 달에 시작됐어요. 근데 이 과정이 다 이제 끝났다 가정해봐요. 문법과 모방 영작 훈련이 끝났다 가정해봐요.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되면은 학원에서 다른 거 무슨 뭐 능률 교재 이런 거 쓰지 말고 바로 교과서 모방 영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해석하고 영작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이걸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시험 대비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빨리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교과서 모방제 끝난 상태에서 시중의 교재를 가지고 뭐 공부를 추가적으로 시킨다든가 이건 가능하겠죠.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과서 모방제 끝나면 바로 모의고사 이제 보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을 중요 문제, 문장 위주로 역시 모방 영작을 시켜주면서 계속해서 학원에서 하는 공부 자체가 그냥 시험 공부가 되게끔 또 학교에서 하는 공부 자체가 시험 공부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목표가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학습 과정이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이 학습 과정이 중고등학교 시험 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고급 영어로 이렇게 고급 영어라는 학습 목표로 이렇게 공부 과정이 수렴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청 좋은 교육을 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어법이 맞는 거 틀린 거 고르기로 그다음에 교과서 암기하고 뭐 이런 걸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을 모방 능작하면서 인풋, 아웃풋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기 실력으로 누적이 됐을 때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어때요?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고급 영어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 과정이 최종 학습 목표로 이렇게 수렴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장님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을 다 해석하고 영작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원장님들 이렇게 영작을 수업해 보신 분들은 어때요? 어, 웬만한 건 다 영작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영작이 안 되고 우리말과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 완결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앤서미 영어에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개발해 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를 전부 다 제 이론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든 모의고사 지문을 다 분석합니다. 만 문장 이상을 분석했겠죠. 만 문장 이상을 분석해서 모방 영작을 해봤는데, 단 한 문장도 제 이론으로 영작을 못하거나 해석을 못하거나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하거나 이런 또는 뭐 어쩔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거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만 문장 이상을 분석했을 때 제가 퍼펙트하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이론적 완결성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이제 그 실현을 시키느냐, 이 교수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춰놨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미 영어의 가장 중요한 학습법은 모방영작 학습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저는 대학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외국어만 공부하고 연구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럼 모방영작 학습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과 영작을 할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해석 문법 배워서는 안 돼요. 영작을 할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모방영작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시험 대비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지금 문법, 모방영작 훈련, 시험 대비 이렇게 되는데요. 문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은 comparable input입니다. comparable은 호환 가능한 이런 뜻이죠. 호환 가능하다는 것은 영어와 우리말이 서로 호환이 되게끔 인풋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comprehensible input 있잖아요. 이해 가능한 인풋. 이해 가능하다는 것의 그 범위가 뭐냐?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영어 문장을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문법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이걸 이해하면은 그게 뭐 인풋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라센 교수의 comprehensive input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맞는 것은 comparable, 즉 한국어가 호환이 돼야 된다. 영어를 문장을 해석을 하면 바로 한국말을 줬을 때 다시 영어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인풋을 해야 그게 실력이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원어민들이 이제 아웃풋을 하잖아요. 문장을 만들거나 말을 하잖아요. 그 원어민들이 아웃풋을 하는 원리를 가지고 인풋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존의 교수법을 한번 볼까요? 저도 물론 옛날에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설명한다고 그러면요. 자, 나는 생각한다. 얘들아 뭘 생각하지?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이거는 명사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대승 접속사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겠지. 그리고 이 대승 목적어 자리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해석을 하고 끝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해석했던 문장을 이렇게 한국말로 줬을 때 아이들이 바로바로 영작을 하느냐? 저는 옛날에 가르쳤을 때, 영작을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영작을 못합니다. 즉,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분명히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말을 주면은 영작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 누구나 다 해석시켜야 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주면 하나도 그거를 영어로 못 바꾸는 거예요. 난 이건 영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omparable input, 호환 가능한 인풋. 호환 가능한 인풋은 뭐냐 그러면 영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 문장을 띄워놓고 설명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이 원어민이 이 문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원리로 아웃풋을 어떤 원리로 했느냐. 그래서 그 원어민의 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 말하는 과정을 역추적해 가지고 거꾸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가 그에 반해서 가장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자, 한국말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아웃풋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의
아웃풋 방식은 의미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문장 단위나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미 단위를 만들어서 배열하는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의미 단위를 만들어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가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이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 다시 의미 단위를 또 핵심어하고 수식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은 바로 아이들이 나는 생각한다. 그가 가장 영리하다고 그에 반해서 이와 같이 세 개의 의미 단위로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원어민들이 영어로 말할 때 어순으로 배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론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수업하시는데요. 단어 단위로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그가 이다 영리한 가장 영리한 뭐뭐 안에서 그에 반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문장을 통째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아웃풋을 할 때 의미 단위로 생각하고 의미 단위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단위로 이렇게 배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재밌고요. 그럼 이제 영어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를 영어로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원어민 방식으로 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가 영리하다고 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어떤 고민이 생기냐 그러면, 자,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런 연결 장치,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이 걸려서.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와 같은 문장 연결 장치, TWH2 ING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어민들의 생각 쓸 때, 이 문장을 쓸 때 여기 연결 장치 네 개 중에서 뭘로 연결하느냐 이게 이제 문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다 to를 써야 돼요, that을 써야 돼요, WH를 써야 돼요, ING를 써야 돼요. 당연히 이게 막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알려주죠. 만약에 학생들한테 자, 생각, 인식, 설득, 의견 동사 뒤에는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나는 생각한다 뒤에는 대절을 쓰니까 that을 쓴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는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기존의 수업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기존의 수업 방식은 나는 생각한다. 얘들아 뭘 생각하지? 이게 목적어 자리지. 그러니까 명사절이야. 그리고 대신 그냥 완벽한 문장을 연결하는 거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는 애들이 어때요? 나는 생각한다 했을 때 이 목적어란 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럼 여기 왜 대시 있는지 알죠? 생각 동사 뒤에니까 대을 썼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신이 이제 접속사니까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놓고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앤서미 영어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경우 영작, 해석과 영작 문법을 배웠을 때 하고 배우지 않았을 때 하고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장도 바로바로 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장을 이제 방금 해석했던 문장을 영작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자, 의미 단위로 만들겠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생각동사니까 뒤에다가 얘를 대절로 쓰겠다. 금방 되죠. 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는 가장 영리하다. 의미 단위 만들고 바로바로 이렇게 논리가 어때요? 영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영문법 전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법이 끝나면, 이제 이거를 끝나면은 뭐 해야 되느냐. 모방 영작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까, 명사절 대절을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대절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애들한테 이 문장을 기존의 수업 방식으로 한다면 어때요?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았어. 뭘 알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뭐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앤서미 영어의 문장 이론을 배운 애들은 문법을 배운 애들은 어때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끊어서 하는데 왜 끊어서 하는지 알죠? 원어민의 아웃풋 최소 단위입니다. 물론 원어민들이 이거를 2개의 의미 단위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의미 단위로 말할 수도 있고 3개의 의미 단위 또는 4개의 의미 단위로 나눠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걸 지금 제가 슬래시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끊는지 알잖아요. 의미 단위니까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해? 왜 여기서 끊어놓는지 알잖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생에서. 이렇게 3개의 의미 단위로 인식을 애들이 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문장이 연결될 때 왜 대시 있는지 알죠? 이 think가 생각 동사니까 있구나.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두 번 정도 읽어보면 어때요? 자동으로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왜 대시 있는지만 살펴볼까요? 자, find가 인식 동사니까 대시 있구나. 뭐 간단하죠? 똑같죠? 자, 여기서는 왜 대시 있을까요? insist가 설득 동사기 때문에 대시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대시 있을까요? 아, 이 told가 의견 동사니까 대절을 썼구나. 그리고 뒤에 들어가면 어때요?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장이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대학에 입학한다. 2차 대전은 발발했다. 모든 사람들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전부 다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문장이잖아요. 결국은 문법이란 건 뭐예요? 왜 여기다 연결장치 대수로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했느냐. 이 논리를 원어민의 아웃풋 방식으로 애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정도 읽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지를 이걸 주잖아요. 바로 다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나는 생각한다. 첫 번째 의미단위죠. I think. 생각 동사가 대절로 이 노란 문필 부분을 쓰겠죠.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단위 in life.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과 영작이 가능한 문법이라는 것은 그걸 배웠을 때 영어 문장을 딱 이렇게 세 번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한국말을 해석지를 줬을 때 전부 다 영어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엄청나게 실험을 했으니까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시험 대비는요. 이제 교과서 본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을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자, 원어민들이 아웃풋하는 방식으로 끊어가면서 이제 해석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파란 이렇게 글씨로 된 부분에 A, B 뭐 이런 거 써놨잖아요. 요게 이제 문법이 들어간 문장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절은 A, 형용사절은 B, 부사절은 E, 이와 같은 이제 부호로 간단하게 표시하기 좋게 해놨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왜 여기 to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왜 대시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왜 if가 있는지, 여기 왜 ing가 있는지, 여기 왜 wh가 있는지, 이걸 애들이 전부 다 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단락 단위로 해놓으니까 심란해 보이지만, 펼쳐놓으면 그냥 하나씩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문장에, 학교의 그 상담사들은, 훈련을 받아요. 너를 도우려고. 그 다음에 네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런 문제를 공부할 때 애들이 어려운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여기다 왜 to를 썼어요?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가 뭐예요? 여기다 ing를 써놓고 어법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법 문제는요. 앤썸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거기에 왜 대시 있는지, 왜 to가 있는지, 왜 여기에 ing가 있는지, 왜 여기에 wh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뭘 그런 거를 객관식 문제를 수십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본문을 연결 장치 위주로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연결 장치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사를 시켜요. 물론 이거를 그냥 세 번 읽어도 전부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만 시험이니까 필사를 시킵니다. 필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필사를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너는 상담사가 있느냐? 니네 학교에 학교 상담사는 훈련을 받아 널 도우려고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 단위로 필사하는 훈련을 세 번 정도 시킵니다. 세 번 정도 시킨 다음에 해석지 이제 자기가 해석한 문장이 있겠죠. 물론 앤썸이 영어에서는 모든 교과서하고 모의고사가 이와 같은 해석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노트에다 이렇게 한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석지를 줬을 경우에 아이들은 거의 완벽하게 뭐 관사 정도를 틀릴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바로 다 영작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문장이 연결된 부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걸 보면은요, 투부정사로 써야지. 자, 이거는 이것도 투부정사로 써야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부사절로 if로 써야지. 그 다음에 이건 ing를 써야지. 이건 wh 후를 써야지. 다 알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어때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시험 대비를 평상시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필사 장면입니다. 제가 한 건데요. 저는 그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저도 앞에서 그 2시간 동안 무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애들하고 똑같이 애들이 모의고사 지문이나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모방 명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그렇죠? 영어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모방 명작을, 이게 뭐죠? 2번 100개 쓰기 하잖아요. 학생들은 3번 100개 쓰기 하고 저는 2번 100개 쓰기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100개 쓰기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베껴쓰기 하다가 우리말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컬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또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빨갛게 지금 네모 쳐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가면서 베껴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베껴쓰기를 보통 5문장에서 10문장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는? 역시 이것도 제가 한 건데요. 이제 한국말을 영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영작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고요. 저는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시합을 합니다. 누가 더 빨리 많이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오면은 애들은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모방장했던 그런 지금 종이들을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이 끝나면 이 정도 분량을 이렇게 모방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공부도 하니까요. 뭐 시험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요. 지금 시험 공부하는 모습 보이죠? 여기 보면요. 저하고 똑같은 지금 그 종이를 가지고 애들이 지금 모방 영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컴퓨터 화면에는 뭐가 있냐? 모든 교과서하고 모든 모의고사 지문을 전부 다 제가 그 분석을 해놨다고 그랬죠. 뭐 A, B, C, 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다 to를 쓰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면을 참고해 가면서 자기가 영작하고 코드 분석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명사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화면에 B, 형용사절이라고 나왔다. 그 고민해보고 이제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겠죠. 근데 거의 물어보러 오는 애들 없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그날 찍은 건데요. 이 학생도 똑같은 화면을 놓고 어때요? 똑같은 페이퍼를 놓고 모방 영작을 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죠.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경우에 학교 시험에서 여기에 포함된 부분들은 틀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특이한 걸 낼 수도 있잖아요. 뭐 영영사전 풀이식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글의 주제를 해가지고 변형을 시켰는데 그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모방 영작을 거친 그런 그 시험 공부에서 틀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방 영작 했을 경우에 그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교과서 본문을 모두 다 모방 영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굳이 본문을 다 영작을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험 때 닥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때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은 지금 이제 시험 때 왜 안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뭐 하고 있겠어요? 전부 다 기말고사 자기 교과서하고 뭐 모의고사 이렇게 그 뭐 작년도 없고 11월 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모방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모방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빙자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영어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시험에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급하면 중요한 문장만 모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별도의 시중 교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아이들이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모방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서술형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도 앉아서 공부할 뿐이에요. 그리고 가끔 질문하면 질문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상 문제 있잖아요. 예상 문제 이런 것만 그 이그젠표이나 이런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문제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전부 다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학습한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암기하고 전혀 달라요. 단순 암기는 시험이 끝나면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 논리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이 어때요? 거의 다 저장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가 말하는 comparable input이다. 영어와 한국어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학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무지막지한 그 내신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어때요? 뭐 문장이 저장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영어 실력이 어떻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영어 문법은 5개밖에 없거든요. 그 5개가 계속 반복되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영어 근육이 굉장히 탄탄해지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딱 한 달만 회화 연습만 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영어의 4대 영역 능력이 동시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영어 영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 어떤 게 좋냐 그러면 학원의 전략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전략적 차별화라는 것은요, 아이들의 공부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어를 마스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차별화라는 말인데요. 전술적 차별화는 많이 있죠. 너네 학원이, 옆에 학원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너네 학원이 뭐 단어 50개씩 해요. 우리는 100개씩 해요. 너네 학원은 뭐 시험 때 보충서 한 번에 우리는 주말에 다 와라 학교별로 다 해줘. 뭐 이런 걸 이제 차별화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차별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죽음의 레이스예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는 어때요? 옆에 학원에서는 더 또 뭐 우리는 150개씩 외우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밤늦게까지 뭐 데리고 계속 있겠다. 뭐 여러 가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이 차별화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차별화는 전략적 차별화. 아이가 그 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완전히 그 다른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춘 아이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차별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저 학원 다니나 이 학원 다니나 뭐 다 100점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다르죠.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문장은 그냥 읽기만 해도 다 기억이 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대학 입시나 이런 데서 효과가 좋고 했을 경우에 학원의 전략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런 전략적 차별화가 가능한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1, 2년 정도. 그랬을 경우에 학원은 어떠냐? 자기 그 지역에서,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장악하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살펴봤지만, 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면 제가 이런 거 만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그 모방자에 가능하게끔 하는 수업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장악할 수가 있다.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직 9권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석과 영작의 그런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적인 공부가 끝난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 공부가 좀 잘하는 애들 있죠. 다른 데서 많이 해온 애들. 이런 애들은 이 어드밴스드라는 책으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베이직에는 품사 이론이 있죠. 관사를 언제 쓰느냐, 뭐 형용사는 어떻게 꾸미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책 건수가 많은 거고요. 여기 6, 7, 8, 9 있잖아요. 이게 문장 이론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고급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생이 시작하는 단계에 따라서 교재를 선택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은 4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워크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권이지 실제 양은 문법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5개를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문법이 끝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모방영자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과서 훈련을 이제 하기 전에 좀 쉬운 문장부터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요. 모방작을 위해서 이렇게 베이직 실전이라는 6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223개의 그런 주제, 예를 들어 환경, 에너지, 그다음 뭐 건강, 뭐 희망, 뭐 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간단한 단락들을 전부 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방자 훈련을 그 시험 대비처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진행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3 때가 되면은 단락 이론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 독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편이 있고 수능편이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은데 난이도만 다른 거죠. 그래서 중3 때 예측 독해 기본편을 3권을 공부해 주면은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변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모의고사 1등급을 맞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그 이런 공부를 해놓지 않고 만약에 문제 푸는 스킬이나 이런 걸 배워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스킬이라는 것은 선생님하고 할 때는 잘 되지만 학생이 혼자 할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독해력 훈련입니다.
국어 독해력 훈련 이런 거와 똑같이 독해력을 키워서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런 만들어놓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앤서미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변형 문제를 수백 문제 풀지 않습니다.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의고사도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 이미 지문을 전부 다 자기가 모방 정작을 하고 다 아는 지문이잖아요. 변형을 시켜봐야 지가 어떻게 시키겠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키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독해력을 가지고 아무리 골치 아프게 변형을 시켜보세요. 나는 다 풀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게끔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중에 있는 단어들을 뭐 7,000단어, 5,000단어 이런 것들을 그 외우는데 저는 그렇게 외우는 단어가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단어를 암기시키냐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한 다음에 단어를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이제 외울 때 그냥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뭐 북이다 그러면 북, 책, 북책 이렇게 해갖고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문장 속에서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 훈련을 하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교재를 학년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측 독해와 동시에 예측 독해와 동시에 중3 때부터 진행해주면 단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그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단어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출제한다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 그 학력고사 시절에 그 성문 종합 영어처럼 그 단어 이렇게 동의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단어 암기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어제 보니까 제 방식으로 하더라고요.